여러분, 혹시 집에 정로환이라는 약이 있습니까? 가정상비약이죠. 이 약 아주 오래됐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약입니다. 주로 언제 먹죠? 배탈, 설사가 날 때 한 두 알만 먹으면 아주 특효약입니다. 이 약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 러일 전쟁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을 치르면서 이 만주 쪽에 나가 있던 이 일본군들, 일본 병사들이 그 만주 지역에 이 물하고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배탈, 설사하는 이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 막 총 쏘고 막 적군하고 싸우는데 막 배가 아파가지고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막 화장실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전투력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일본 군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의 제약 회사에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이 배탈 설사, 물이 안 맞아 가지고 생기는 이런 배탈 설사의 특효약을 이제 만드는 회사는 아주 여러 가지 특전을 주겠다. 그래서 이 배탈 설사약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많은 제약 회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무엇이 채택되었는가? 이 다이코라는 제약 회사에서 만든 이 약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전군에 보급을 했고, 그래서 이 약을 먹은 후로는 이 병사들이 배탈 설사에 시달리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이 배탈 설사약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 정로환이에요. 이 정로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러시아를 정복하는 환약, 러시아를 정복한, 러시아에 이긴 환약, 그런 의미가 여기 정로환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과거 이 작은 일본에게도 패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미국과 또 서방 또 이런 연합군에 들어가서 독일과 또 이탈리아와 싸우면서 이제 승전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부터 이 러시아가 이제 아주,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연방입니다. 굉장히 강력해졌고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이 미국과 더불어서 이 냉전 체제를 구축한 아주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이 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었죠. 해체가 되면서 과거에 비해 그 힘과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구소련의 지위를 어느 나라가 물려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러시아는 가난한 군사대국으로 지금까지 그 지위를 지켜왔습니다. 나라는 가난해요. 그런데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이 경제력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차관도 제대로 갚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이 소련의 차관을 빌려줬습니다. 한 15억 달러 정도 빌려줬다 그래요. 지금은 15억 달러 그러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15억 달러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이걸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갚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안 갚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엇으로 갚기 시작했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갚기 시작했어요. 우리 무기 많으니까 좋은 무기 많다. 이거 좀 가져가라. 그 가만히 보니까 돈 받을 돈이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무기로 받는 거죠.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소위 말하는 불곰 사업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탱크도 들어오고 러시아의 미사일도 들어오고 막 그렇게 무기를 가져왔는데 참 고마운 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무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그 무기를 만든 나라는 그 무기의 핵심 장비는 빼고 줍니다. 그게 유출되면은 그게 자기들 이 무기를 생산하고 하는데 팔아먹는데 앞으로 또 전쟁을 치르는데 큰 방해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그 첨단 핵심 장비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자신들을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미국도 우리나라 이렇게 무기를 판매할 때 아주 첨단 핵심 장비는 뺍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는 그런 첨단 핵심 장비를 무기를 갖고 와서 보니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그만큼 러시아의 상황이 안정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막 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그걸 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핵심 장비를 가지고 우리나라 또 방산업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그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우리나라 이 방산 이 무기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세계에서요 지금 우리나라 탱크가 최고입니다. K2 흑표 탱크라고 그 성능이 최고예요. 독일 전차하고 맞먹어요. K9 자주포라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지금 인도에서도 사가고 호주 여러 곳에서 사가요. 그리고 또 천궁, 현궁이라고 하는 이런 미사일들이 얼마나 성능이 탁월한지 몰라요. 요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그 제블린 미사일이라고 탱크 잡는 미사일 있잖아요. 여기에 세인트가 붙더라고요. 성 제블린. 그만큼 성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블린 미사일과 성능이 맞먹는 그런 무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러시아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준 그 무기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탁월한 무기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참 러시아에 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참 인기가 있어요. 한류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동차도 러시아에서 잘 팔리고 우리나라 초코파이 인기 최고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도시락 라면, 오뚜기 마요네즈 너무너무 잘 팔려요.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좋은 이미지죠. 또 우리나라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런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켰어요. 지금 어디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스스로 자초했어요. 전 세계의 공공의 적으로.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 소련 시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나라였죠. 같은 나라였는데 이 같은 소련 연방에 있었던 이 두 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친서방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서방이라고 하면 지금 유럽연합, 유럽연합으로 지금 딱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이쪽에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오른쪽에는 러시아, 왼쪽에는 이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러시아하고 이제 옛날 소련 연방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지냈는데,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으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요, 말도 비슷해요. 또 민족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주 10세기 전까지만 해도 키예프 루스라고 하는 같은 나라였어요. 같은 나라였는데 13세기에 이제 징기스칸, 몽골이 이쪽을 막 침략하면서 정복하면서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된 거죠. 나뉘어졌다가 또 16세기쯤에 또 러시아 짜르국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그때 또 같이 조금씩 합병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소련 연방이 생겨나면서 완전히 소련 연방에 편입이 되었어요. 한때 같은 나라였죠. 자, 이런 우크라이나인데 이 세계 지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때 이 지리 문과로 공부하신 분들은 지리를 공부하셨을 텐데, 세계 3대 곡창지대 그러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미국의 대평원, 피에리라고 하죠. 미국의 대평원이 있고, 또 아르헨티나에 가면 또 넓은 평원이 있어요. 팜파스라고 하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의 체르노젬, 이 3대 곡창입니다. 넓은 평원이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는 이 흑토예요. 검은 흙이에요. 이 유기물들이 많죠. 얼마나 많은 곡물들이 생산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옛날 소련 시절에 소련의 식량 창고였어요. 우리로 친다면 저기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는 어디입니까? 전라도이잖아요. 뭐 호남평야, 논산평야, 뭐 김제평야, 나주평야, 평야는 거기 다 있거든. 그런 곡창지대의 역할, 곡식창고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식량 수급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우크라이나를 다시 소련으로 편입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소련에 가는 것이 탐탁지 않아요. 왜? 옛날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과거 구소련 시절에 죽으라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수확해서 창고에 넣어놓으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 수탈해가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1930년대는요 우크라이나에서 한 해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300만 명이.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소련에게, 이 러시아한테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겨우 독립이 되었는데 다시 소련 연방에, 러시아 연방에 자꾸 편입시키려고 하니 반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난 2013년에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중에 이 아뉴코비치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아뉴코비치라는 대통령이 이 국민 정서에 반하면서 이 친러시아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렇게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이제 러시아의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가 가니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가? 포로셴코라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뭐 과도기를 지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지금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이에요. 이 젤렌스키는 41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1살.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 앞에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해서 EU로 가입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친서방 정책을 펼친 거죠. 여러분,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왜?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패와 같은 나라거든. 여러분, 옛날 냉전 시대에 양대 조약 기구가 있었잖아요. 이 친서방 유럽 중심으로 북태평양 조약 기구, 나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동구권, 소련 위성국가 중심으로 바르샤바 조약 기구. 근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이제 없어졌죠. 유명무실해졌죠. 이제 EU로 가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 유럽과 러시아 중간에 있는 방패 역할을 했는데, 이 나라가 유럽으로 가버리면 러시아의 안보에도 큰 문제고, 또 외교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극구 반대를 한 거죠. 근데 젤렌스키는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가 EU로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젤렌스키가 이런 무리한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고 여기 붙어 있어봤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영토가 큽니다. 우리나라 한 5배가 넘어요. 거기에 곡창지대죠. 지화자원 많죠. 그런데도 이 나라는 못 살아요. 여러분, 지난해 이 우크라이나 1인당 GDP가 얼마냐면은 3,700불. 1인당 GDP가 3,700불.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가 몇 불이었습니까? 35,000불.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라 덩치는 그렇게 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예요. 그 젤렌스키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태로는 이 친러시아의 정책, 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최빈국인 우크라이나를 살리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아닌 무슨 체제? 자유주의 체제를 택하고, 그래서 친서방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이 41살의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44살이거든요. 우리 교회 보자, 김승희 목사님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리고 코미디언 출신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개그맨 출신이에요. 개그맨. 그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저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막 위험한 짓을 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젤렌스키는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두 사람 다 교수예요. 교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고 명문대학인 키이우 국립경제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배우도 그냥 배우가 아니라 국민 배우급이에요. 우리로 친다면 안성기 정도 되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될 때 72.3%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과 또 역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져 있는데 이건 단순히 정치와 영토 분쟁이 아닌 이 역사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을 봐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현재 상황, 이 사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세요. 우리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 지금도 우리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 2019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중국 우한. 뭐 옛날에는 우리가 우한인지 우한에 있는 집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 그러면 중국 우한이에요, 그죠? 너무 잘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당시에 중국에 또 우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중국의 지금 지도자가 누굽니까? 시진핑이죠. 습진평입니다. 이 시진핑이 2013년에 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기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이 중국을 자기 나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이 권력이 강해지니까요, 힘이 세어지니까 이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2018년부터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전까지 2018년 이전까지 중국이 개방되면서 전 세계에 이 폭발적인,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복음이 왕성해졌어요. 그런데 이 시진핑이 힘이 세지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탄압했습니까? 교회를 탄압했어요. 교회에 불을 지르고요, 선교사를 투옥하고 추방하고 십자가 불태우고, 그런 뉴스 2018년, 2019년 많이 봤죠, 여러분. 예. 우리도 그 당시에 중국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 성서교회, 중국 흑룡강성의 성서교회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시진핑이 중국 우한에 무엇을 했는가? 종교정책 시범지로 우한을 선정을 했어요. 종교정책, 그러니까 공산당이 원하는 종교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범구역으로 우한이 선정된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 우한이 무엇의 중심이 됐겠습니까? 교회 핍박의 중심이 됐겠죠. 신앙 탄압의 중심이 됐겠죠. 그래서 우한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불탔어요.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2018년, 19년에 있었단 말입니다. 막 다이너마이트로 교회 건물을 폭발시켰어요. 그게 뉴스에 다 나왔거든요. 여러분 2019년에 있는 코로나 팬데믹, 우한에서 발생된 게 우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2년 동안 3년 동안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전염병이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악한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두 나라 간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야욕 때문에 생긴 그런 지역 분쟁,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건 무신론과 유신론의 대결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끌고 있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 어느 나라 민족일까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민족일까요? 러시아 민족일까요? 아니에요. 젤렌스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젤렌스키가 생각할 때 이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유물론 중심이잖아요. 유물론의 핵심이 뭡니까?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러시아를 떠나서 어디를 향합니까? 서방 세계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다 어떤 나라예요?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교회가 중심입니다. 믿는 나라들의 연합인 EU를 향해 나가야 산다. 서진 정책을 펼친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없는 나라 러시아 보세요. 중국 좀 잘 되는 것 같죠? 저 중국 결국 다 쪼개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북한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딱 잘라놓고, 반 딱 잘라놓고,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있는 곳, 어떤가 보라! 표본으로 지금, 모델로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를 삼고 있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서진 정책을 펼치니까, 믿는 나라들을 향해 나아가니까, 자신들의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 공산주의, 러시아, 무엇하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일어나는 영적 다툼, 영적 전쟁들이요, 왜 일어나는가?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교회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그 생활하는데 초기에 얼마나 많은 우환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자기 수하에 있던 그 백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이 뭡니까? 디아블로스. 분쟁하는 자, 분열하는 자. 그 역할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하셔. 지금 그런 영적 원리로 지금 이 사건, 이 전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위 말하는 전쟁 전문가들, 이 밀리터리, 군사 전문가들 다 어떻게 판단했어요? 3일 전쟁이라고 그랬죠. 3일 전쟁. 길면 일주일. 일주일 못 버틴다. 3일 안에 끝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군사력에서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러시아는 세계 2위,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 이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데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겨요? 러시아가 이겨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군대가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장군이요, 지금 8명이 죽었어요. 장군이. 삼성 장군, 이성 장군, 별이 8명이나. 이거는 한 달 만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러시아 군사들이요, 적게는 7,000명, 많게는 15,000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한 10,000명 이상 죽었을 것이다. 10,000명이 전사하면은요, 부상자는 곱하기 3 하면 돼요. 3만 명 이상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지금 패닉입니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지금 동상에 걸려가지고 보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탱크 막 줄지어서 내려왔잖아요. 보셨죠? 뉴스에. 지금 그 탱크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부서졌어요. 탱크 300대 가량, 그 중에 150대가 못 쓰고 다 부서지고요, 나머지 한 130대는요 우크라이나가 끌고 갔어요. 왜? 러시아 병사들이 탱크 놔두고 크르만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어. 이 우크라이나는 그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무기 체계가 비슷해요. 그냥 끌고 오면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옛날보다 전차가 더 많대.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조공하러 갔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전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누가 개입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하고 우리 남한군하고 전력으로 비교가 됐습니까?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었는데 거기는 막 탱크를 막 수십 대, 수백 대 끌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 망했잖아요. 그 전쟁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무엘하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 탁월합니다. 정말 이 사람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처칠이라 그래요. 군사들의 결사항전, 서방의 무기 원조 여러 가지 내세우지만 이런 이유만으로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미국이 베트남에 무기 안 갖다 줬습니까? 군사 지원 안 했습니까? 그래도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우리 사람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사람들의 과학과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늘 생각하는 것, 갖고 있는 마음, 하는 말,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자다.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발. 여러분, 나발 그러면 성경 좀 읽은 분들은 아시죠? 저희 집안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있죠. 마온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주 거부였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이 나발이 평소 다윗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과 그 400명의 부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버렸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이게 나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나발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평소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내 잘나서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사는 사람, 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발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나발이라니까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죠.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발,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이 뭡니까? 14절에 그들은 무엇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부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행실이 가증하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도 가장 특징적인 게 부패한 거예요. 부패하다. 히브리 말로 샤트. 이게 좀 어두침침한 그런 상황. 뭐든지 어두침침하고 막 좀 축축하고 막 그런 데는 잘 썩잖아요. 그죠? 부패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특징. 어둡다는 거죠. 어두워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는 무엇이 왕성해집니까? 죄가 왕성해져요. 범죄가 왕성해져요. 주로 어둡고 주로 막 죄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막 그런 어떤 이 범죄들 언제 주로 일어납니까? 밤에 어두울 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빛이 없는 곳, 죄가 넘쳐갈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제 탱크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써보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선전하는 우리 물건 팔 때 하는 뭡니까? 광고. 물건 그런 성능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 어느 정도다.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 써보니까, 전쟁을 해보니까. 아니, 무기의 어떤 그런 성능으로 봐서는 막 미사일도 막아내고 이게 막 그렇게 방탄 장비도 잘 돼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 맞는 쪽쪽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요, 소위 말하는 4세대 전차를 갖고 있어요. 4세대. 우리나라도 그런 전차 없어요. 미국도 없어요. 우리는 3.5세대 전차예요. 이 세대라는 게 이제 보통 일반 옛날 2세대 전차는 그냥 야포 쏘는 기존의 전차고 2.5세대 전차는 달리면서 사격할 수 있고 3세대 전차는 또 이런 방각 방어 능력이 있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 세대를 나누는데 러시아는 최첨단 4세대 전차가 있다고 자랑하는 나라예요. 그만큼 기술력은 있죠. 근데 써보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이게 카탈로그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러시아의 관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 있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데 돈 되는 거나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 제 성능이 나오겠어요? 방산 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래 썩었잖아요. 그러니 이게 전쟁에 나간 전차가 카탈로그대로 되려면 막강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 떨어지고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지죠. 그리고 장비만 빼먹었겠어요? 피복, 군인들 입는 옷, 전투화. 군인들이 이게 전투화 보급이 안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마트에 있는 거 신발 훔쳐 신고 지금 전쟁하는데 전쟁이 되겠어요? 보급 차량 빼앗아 보니까 거기 양파 들었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가 보급을 차단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너무 부패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군사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친러시아에서 EU로 가려고 한 이유도 그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너무 썩어 있어요.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부패한 이 정부를 좀 풍자한 그 드라마에서 자기가 대통령 역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 진짜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 러시아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어떻게 되더라? 부패할 수밖에 없다. 썩을 수밖에 없다. 결론은 뭡니까? 공산주의는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은 썩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늘 내세우는 명분이 뭡니까? 무엇을 내세워요? 평등을 내세웁니다. 정의를 내세워요. 공정을 내세워요. 근데 실제로 공산사회가 그렇습니까? 정의로워요? 공정해요? 평등해요? 아니잖아요. 공산주의자들만, 그게 권력의 실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체제가 공산체제입니다. 더 썩었어요. 더 부패했어요. 왜? 거기는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두운 곳은 썩을 수밖에 없고 어두운 곳은 죄가 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합니다. 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무엇 먹듯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패스트푸드 먹듯이 내 백성을 집어삼킨다. 여러분, 패스트푸드 어떻게 먹습니까? 막 고민하면서 먹어요? 급하게 막 바쁠 때 쉽게 먹는 게 패스트푸드 아닙니까? 그 내 백성을 그렇게 쉽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지만은 너무도 쉽게 짓밟고 착취하고 이용하는, 그게 하나님 없는 자들의 본 모습이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모습, 이 악한 모습에 비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할렐루야. 6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도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진짜 백성을 위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할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역사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있는 나라들 보세요.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나라가 건강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부패 지수가 낮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곳을 가보세요. 다 썩어 있어요. 다 부패했어요. 이와 더불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백성의 삶이 어떠해지는가? 오늘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 죄의 포로, 어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지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더 복되고 번영하는 나라, 또 하나님 안에서 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던, 썩고 부패했던, 빛이 없던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지금 세계 경제 10위, 군사력 6위의 강대국의 지위를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촛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복음을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번성하는 저희들의 삶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